지금 한국 이민자들은 뻔합니다.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새로운 나라에 적응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언어도 못 배우고요. 현지 문화랑 섞이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코리아타운에서만 살아요. 한국 이민자들은요, 통합이 안 됩니다. 제가 15년간 그렇게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메리다 자료보관소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서를 내려놓고 그는 깨달았죠.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기는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 이곳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케다 하루오입니다. 올해 45살이고요. 도쿄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 연구실은 7층에 있는데요. 창문 너머로는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었어요. 마치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든 거대한 퍼즐 같았죠. 저는 숫자를 정말 좋아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가식도 떨지 않고요. 그냥 진실만 말해줘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어떤 집단은 왜 성공하고, 어떤 집단은 왜 실패하는지를 숫자로 연구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민자 공동체를 연구해왔어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의 집단 말이에요. 저는 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집단이 잘 살고 어떤 집단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고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여러 편 써왔고요. 다른 교수들도 제 연구를 읽고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숫자였어요. 스페인어로는 코레아노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계산기를 2번, 3번 확인했어요. 다른 자료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숫자를 보니까 한국계 멕시코인들은 전체 멕시코 인구의 1%도 안 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0.4%였어요. 1000명 중에 고작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숫자라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4명이 이룬 성과를 보세요. 중요한 정부 직책의 5.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법관의 19%가 한국계였어요. 대학 교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성공한 사업체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들도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작은 집단이 어떻게 이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혹시 숫자를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다시 확인해봤어요. 또 다시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커피는 몇 시간 전에 이미 식어버렸고요. 책상 위에는 빈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도쿄의 불빛들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온 신경이 그 숫자들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장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쓴 책들과 논문들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멕시코의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조용한 연구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요? 이케다 교수님이세요? 인류학회의 야마모토 박사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급한 부탁이 있어서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인류학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거든요. 교수님의 이민자 공동체 연구를 받습니다. 멕시코에서 이상한 일을 조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곳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의 성공, 우리가 가진 어떤 모델로도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유카탄 주의 메리다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 1905년부터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자료실이 있어요. 답은 그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밤 그 숫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겠군요. 모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쿄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배송 트럭들이 거리를 굴러가고 있었고요. 직장인들이 이른 전차를 타려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일상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15년 동안 제 생각의 패턴을 따라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행 가방을 차근차근 챙기기 시작했어요. 공책 3권, 펜 20자루, 노트북, 카메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넣고 있었어요. 저는 질서를 좋아해요.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번 여행이 제 모든 질서를 흔들어 놓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 그 불가능하고 아름답고 혼란스러운 숫자들이 마치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퍼즐처럼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멕시코에 도착한 다음 날, 메리다 자료보관소를 찾아갔어요. 건물은 정말 낡아 보이고 있었어요. 노란 벽에서 페인트가 볕에 탄 피부처럼 벗겨지고 있었고요.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갈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종이와 비밀들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높게 쌓인 상자들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저보다 키가 작고 둥글고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멕시코 태양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케다 교수님이시죠? 저는 카를로스 산체스입니다. 저희 자료보관소에 오신 걸 환영해요. 카를로스가 저를 건물 안쪽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속에서 먼지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선반들은 천장까지 닿아 있었고요. 수천 개의 상자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는데 각각 역사의 조각들을 담고 있었어요. 큰 나무 테이블 앞에서 멈췄어요. 카를로스가 이미 여러 상자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1905년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된 해죠.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에 가장자리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어요. 그 문서는 배의 승객 명단이었어요. 배의 이름은 포도였어요. 카를로스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멕시코로 항해했죠. 여기를 보세요. 그의 손가락이 한 줄의 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03명의 일본인 노동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래에 적힌 이름들은 일본 이름이 아니었어요. 한국 이름들이었어요. 김, 이, 박, 최. 133명의 한국 이름들이 일본인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이 누구인지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카를로스가 제 혼란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일하게 될 에네켄 농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서였어요. 에네켄은 밧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식물이었어요. 유카탄에 있는 거대한 농장들이었죠. 문서에는 농장의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간다고 적혀 있었어요. 바위 위에 달걀을 올려놔도 익을 만큼 뜨거운 온도예요.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해야 했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고요. 콩과 옥수수만 먹고 있었어요. 메모를 하면서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조건들은 이민자들에게 약속했던 근무 환경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이었어요. 훨씬 더 나쁜 것 말이에요. 카를로스가 또 다른 종이를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끔찍한 숫자들이었어요. 첫 해에만 3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죽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더위 때문에, 병 때문에, 과로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카를로스가 이상한 것을 보여줬어요. 농장 관리자가 스페인어로 쓴 보고서였어요. 카를로스가 천천히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해가 진 후에 특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그들은 무리를 지어 모여들고 있어요. 막대기로 흙바닥에 글자를 그리고 있어요. 서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심지어 수학 문제까지 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죽을 만큼 더운 곳에서 일한 후에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로 선택했다고요? 말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게 보통이잖아요. 수학을 가르치지는 않죠. 카를로스가 더 많은 문서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진들이었어요. 흐릿하고 바래긴 했지만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힘든 일로 야윈 한국인 얼굴들이었는데 그래도 어딘가 자랑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한 사진에서는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고요. 한 노인이 모래에 그려진 한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색 곱슬머리를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에너지가 조용한 방을 폭풍처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케다 교수님이시군요. 저는 루이스 마르티네스입니다. 이민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카를로스가 교수님 방문에 대해 연락했거든요. 루이스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문서 폴더를 꺼내고 있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909년에 계약이 끝났을 때 이 한국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머물렀어요. 메리다 한인회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한글과 스페인어가 함께 쓰여진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맨 위에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한국인 혼을 지키면서 멕시코 사회에서 최고가 되자.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주변으로 먼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뇌가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마치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던 거예요. 가짜 일본인 노동자로 멕시코에 끌려왔어요. 에네켄 농장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런데 포기하는 대신 흙바닥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이민자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오래된 종이들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호텔 방은 마치 화덕 같았어요. 에어컨이 덜컹거리며 헐떡이고 있었지만 공기는 거의 식혀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문서들의 복사본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고 옷들이 흘러나와 있었어요. 멕시코에 온 지 벌써 며칠이 지나고 있었는데 제 정돈된 생활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종이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1915년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멕시코 혁명이 일어난 해였죠. 멕시코 사람들이 자기들 정부에 맞서 싸우던 시기였어요. 위험하고 죽음이 가득했던 때 말이에요. 루이스가 어제 저에게 이 문서들을 줬어요. 저에게 건네주면서 그의 손이 흥분으로 떠뻗고 있었어요.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문서는 군사 보고서였어요. 혁명 동안 유카탄에 살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어요. 미국 사업가들은 집에 숨어 있었어요. 중국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멕시코 전사들에게 합류했던 거예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 스페인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한국 이민자들이 총을 들고 멕시코 사람들과 함께 싸웠던 거예요. 자기들 나라도 아닌 곳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죠. 다음 문서를 보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혁명군 지휘관인 에두아르도 페냐가 쓴 회고록이었어요. 루이스가 중요한 부분을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싸웠다. 마치 자신들의 조상 땅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싸웠어. 우리가 지쳤을 때 그들은 계속 싸우고 있었다. 우리가 무서워할 때 그들은 용기를 보여줬어. 그들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워졌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현대의 메리다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탄 10대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고요. 상인들이 손수레에서 신선한 과일을 팔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평범해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1915년에는 바로 이 거리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이민자들이 바로 그 거리에 서서 멕시코 사람들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이 질문이 유카탄 태양처럼 제 머릿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왜 이민자들이 자신들을 속인 나라를 위해 싸웠을까요? 문서들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음 것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름 목록이었어요. 혁명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37개의 이름이었어요. 김정수, 이만석, 박영호, 최태진. 멕시코를 위해
목숨을 바친 37명의 한국 남자들이었어요. 제 공책이 질문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답을 하나 찾을 때마다 새로운 질문 10개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때 지진 관련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1925년에 메리다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건물들이 무너졌고요. 수도관이 터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카를로스가 그때의 신문 기사들을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헤드라인들이 파괴와 죽음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구호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 말이에요. 기사에서는 한국 상인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조직했다고 하고 있었어요. 정부보다도 먼저, 적십자보다도 먼저 말이에요. 그때의 사진들을 찾았어요. 흐릿하고 금이 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들은 볼 수 있었어요. 한국 가게 주인들이 공짜로 쌀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자기들의 부서진 집을 멕시코 이웃들에게 열어주고 있었고요. 한국 아이들이 거리에 잔해를 치우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 사진이 제 숨을 멈추게 했어요. 나이 든 한국 여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게가 뒤에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웃으면서 멕시코 아이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지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뭔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 보이고 있었어요. 힘, 사랑, 희망. 그날 밤 저녁을 먹을 수 없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내주고 있었지만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가서 샤워를 오랫동안 했어요. 찬물이 제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혼란은 씻어낼 수 없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1925년 지진 때 건물들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국 이민자들이 이기적이라고 써왔어요. 자기 사람들만 챙긴다고 했고요. 새로운 나라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서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한국 이민자들은 멕시코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에네켄 농장에서 흘린 땀을 바쳤고요. 혁명에서 흘린 피를 바쳤어요. 지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음식을 나눠줬어요. 혁명의 시험은 저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줬어요. 한국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그냥 살아남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멕시코인이 되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멕시코를 위해 싸웠고 멕시코를 위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속감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루이스가 저를 특별한 곳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정말로 이해하려면 이곳에 가봐야 해요. 숫자와 문서만으로는 부족해요. 김씨 한국 요리집이라고 바램 빨간 글씨로 적힌 간판의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바쁜 메리다 거리에 있는 그냥 평범한 건물 같았는데 루이스는 꼭 여기 와보라고 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확 느껴졌어요. 김치와 멕시코 향신료가 섞인 냄새였어요. 주방에서 밥이 지어지고 있었고요. 뭔가 달콤하고 매운 게 그릴에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호텔 음식만 먹고 있었거든요.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멕시코 가족들이 한국 가족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테이블 사이로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할머니들이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모두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음이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마치 큰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것 같았죠.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60세 정도로 보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한국인과 멕시코인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어요. 피부는 멕시코 태양에 그을렸지만 눈은 한국인의 눈이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밝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케다 교수님이시군요. 루이스가 연락했어요. 저는 마리아 기메르난데스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가 포도호를 타고 오셨어요. 정말 반가워요.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주변 벽들이 사진들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새로운 컬러 사진들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인 얼굴들, 멕시코인 얼굴들, 그리고 아름답게 섞인 얼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결혼 사진들, 졸업 사진들, 가족 사진들이 벽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제가 뭘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접시를 가져다 줬어요. 그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올려져 있었어요. 멕시코 타코처럼 보였는데 한국 불고기로 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옆에는 김치와 멕시코 살사가 섞인 게 있었고요. 고수와 깨가 뿌려져 있었어요.
조합이 이상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맛을 보니까 맛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제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으며 돌아가셨어요. 마리아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죠. 하지만 제 할머니는 더 똑똑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라고요. 벽에 있는 사진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하얀 정장을 입은 멕시코 남성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결혼식에서 웃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희 할머니예요. 1920년에 결혼하셨어요. 6개월 만에 스페인어를 배우셨어요. 멕시코 이웃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요. 한국 고추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멕시코 고추로 김치를 담그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맛있어졌다고 하셨어요. 김치 타코를 한 입 더 먹어봤어요. 맛이 마치 이 이야기와 같았어요.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의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두꺼운 사진 앨범을 가져왔어요. 카를로스가 자료보관소 상자들을 열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어요. 안에는 보물들이 있었어요. 멕시코 학교에서 한국 이름들이 만점을 받은 성적표들이었어요. 한국계 멕시코인 의사들이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는 신문 기사들이었고요. 한국계 멕시코인 아이들이 과학 경시대회와 철자법 대회에서 우승한 사진들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손으로 그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3세대에 걸쳐 교육비 지출을 기록했어요. 제 증조부모님은 적은 수입의 40%를 자녀 교육에 썼어요. 조부모님은 35%를 쓰셨고요. 부모님은 30%를 쓰셨어요. 항상 음식비보다 많이, 항상 주거비보다 많이 말이에요. 이제 숫자들이 이해되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인이냐, 멕시코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육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요. 젊은 남자가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옷 위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에두아르도 기메르난데스 박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소를 운영해요. 증조 할머니가 지진 피해자들을 도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기메르난데스 박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이고 있었어요. 방금 병원에서 왔어요. 자신의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한국어와 스페인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섞어 쓰고 있었어요. 오늘 환자가 많이 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고마워서 김치를 싸주셨는데 완전히 두 개 다였어요. 하나를 다른 것보다 선택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변호사인 사촌, 선생님인 이모, 사업가인 삼촌,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 성공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모두 서로를 도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는 선생님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사업가는 선생님 학교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했고요. 의사는 모든 가족들을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통계가 보여줬던 네트워크였어요. 하지만 숫자로는 이런 따뜻함을 담을 수 없었어요. 숫자로는 그들이 어떻게 서로 안아주는지를 보여줄 수 없었고요. 모든 사촌의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저녁이 깊어지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마리아가 음악을 틀었어요. 한국 북소리와 멕시코 기타 소리가 섞인 음악이었어요. 한국인, 멕시코인,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들은 박수를 치고 두 언어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구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공책은 테이블 위에 닫혀진 채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메모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었어요. 느끼고 이해하면 되었어요. 나이든 남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고 밝았어요. 일본에서 온 손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억양이 있는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저는 89살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오셨어요. 포도 말이에요. 무겁게 앉으셨어요. 마리아가 말하지 않아도 차를 가져다 드렸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제 아버지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에네켄을 땄어요. 혁명에서 싸우셨고요. 지진에서 가게를 잃으셨어요. 하지만 매일 밤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들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를 사랑해줄 나라가 2개나 있거든. 이라고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의 말이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해줄 나라가 2개나 있다고요. 2세계 사이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둘 다로부터 축복받은 거였어요. 식당을 다시 둘러봤어요. 모든 얼굴이 고난이 힘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미소가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테이블 위에 모든 퓨전 요리가 서로 다른 것들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식당을 떠날 때 마리아가 김치통을 하나 건네줬어요. 집에 가는 길에 드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집은 단순히 당신이 온 곳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꽃 피우기로 선택한 곳이에요. 포도의 살아있는 유산은 정부 직책이나 대학 학위에 있지 않았어요. 모든 김치 타코에, 모든 이중언어 노래에 자신이 2배로 축복받았다는 걸 아는 모든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해했어요. 일주일 후 도쿄로 돌아왔어요. 도쿄대학교 회의실에서 20명의 교수들 앞에 섰어요. 이 사람들이 제 동료들이었어요. 15년 동안 제 논문을 읽어온 사람들이었죠. 제가 예전에 믿었던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의실이 기억보다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멕시코에 있는 동안 더 커진 건지도 몰라요. 반들반들한 테이블 주위에 앉은 교수들의 얼굴은 진지하고 기대에 찬 모습이었어요. 방 앞쪽에 서 있었어요.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슬라이드도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할 때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방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일본 교수들은 보통 발표를 사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몇몇 교수들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여러분에게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실수로 가득한 논문들을 써왔고요. 제 이론을 증명하려고 멕시코에 갔어요. 대신 제 무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옛 스승인 다나카 박사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포도 승객 명단을 보여줬어요. 133명의 한국인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일본인인 척했다고 설명했어요.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에네켄 농장에 대해 설명했고요. 첫 해에 30명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였어요. 죽을 만큼 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에 그들은 공부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촛불 아래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방은 계속 조용했어요. 에어컨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혁명 관련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지진 사진들도 보여줬고요. 제 여행을 시작하게 만든 통계들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때 슬라이드 사용을 멈췄어요. 가방에 손을 넣어서 마리아가 준 김치통을 꺼냈어요. 이건 김치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김치가 아니에요. 멕시코 한국 김치예요. 한국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멕시코 고추를 썼어요.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어떤 것과도 다른 맛이 나요. 적응의 맛이 나고요. 생존의 맛이 나고요. 성공의 맛이 나요. 김치통을 열었어요. 냄새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몇몇 교수들이 코를 찡그리고 있었어요. 다른 교수들은 호기심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고요. 멕시코의 한국 이민자들은 자신들을 가두지 않았어요. 계속 말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한국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완전한 멕시코인이 되었어요. 혁명에서 멕시코를 위해 싸웠어요. 지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줬어요. 멕시코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다나카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이전 연구에서는 제 이전 연구가 틀렸습니다. 말을 끊었어요. 일본 문화에서는 무례한 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숫자만 연구했어요. 현실을 보지 않고 이론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메리다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수백 명의 한국계 멕시코인들이 공동체 모임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자부심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늙은 목소리와 젊은 목소리가 섞이고 있었고요. 한국어가 멕시코 악기 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동영상이 3분 동안 재생되었어요. 회의실이 노래소리로 가득 찼어요. 끝났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닫고 동료들을 봤어요. 한국인의 정신은 고립에 관한 게 아니에요. 회복력에 관한 거예요. 공동체에 관한 거고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거예요. 포도우를 탄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포기하기를 거부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식당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사랑해줄 나라가 2개나 있어서 운이 좋다고 했다던 말이요. 이제 이해했어요. 두 문화를 가진 게 그들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연구에 어떤 의미일까요? 야마모토 박사가 물었어요. 이 질문을 위해 준비를 해놨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니 준비한 답을 버렸어요. 현미경 아래 곤충 보듯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걸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성취를 세기만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그들의 김치 타코를 맛보고 이중언어 노래를 듣고 두세 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아이들을 봐야 해요.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른 교수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요. 다나카 박사는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얼굴에서 새로운 것을 봤어요. 호기심이었어요. 저를 멕시코로 보냈던 바로 그 호기심 말이에요. 발표 후에 교수들이 질문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몇몇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어 했어요. 다른 교수들은 제 방법론에 대해 물었고요. 하지만 몇 명, 특히 젊은 교수들은 다른 질문들을 했어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가족들에 대해서요. 김치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 제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선반에는 책들이, 책상에는 컴퓨터가, 창문 너머로는 도쿄가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연구실이 이제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리되어 있고, 진짜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통계와 이론으로 가득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요.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던 133명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에네켄 농장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심어진 곳에서 꽃 피우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리다의 마리아 기메르난데스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어요. 오늘 밤 자신의 식당에 모인 저녁 손님들의 사진을 첨부했더라고요. 한국인과 멕시코인의 얼굴들이 섞여 있었는데 모두 웃고 있었고 모두 가족이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야기예요. 고생하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진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여전히 도쿄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 니케다 하루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기도 했어요. 숫자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김치 타코를 맛보고 문화가 섞이면 새로운 맛이 난다는 걸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한국인의 정신, 그 회복력, 포기를 거부하는 마음, 고통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절망보다 희망을, 고립보다 공동체를,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것이 제 안에도 살고 있었어요. 영상을 마치며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